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오늘 영화사학과 마케팅 1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로서 우리는 이제 강의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한 학기 동안 같이 공부하시면서 영화 마케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하나하나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이제 우리 장일 교수께서 강의를 하셨고, 또 후반부에 이 마케팅적인 부분을 제가 강의를 해왔는데, 오늘로서 이제 강의를 종강하게 되지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좀 많은 영화를 보시면서 영화 산업에 대한 이해와 전반적인 이해와 또 영화 마케팅에 대한 또 지식면에서 일취월장 더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국 영화 마케팅의 사례를 통해서 잘된 케이스와 또 잘 못된 케이스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그 해외 영화, 외국 영화들의 마케팅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이제 공동 마케팅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봉한 해외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과 함께 또 로컬라이징 문제, 그 다음에 할리우드 영화끼리 크게 격돌했을 때 어떤 사례가 어떤 또 요인들이 나타날 수 있었겠는지 하는 것들과 또 버즈 마케팅과 해외 영화의 관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공동 마케팅적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영화 아이언맨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마케팅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PPL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Product Placement라고 해갖고 이 영화 속에 어떻게 소품을 배치해 놓을 것이냐는 그런 뜻을 가진 용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PPL이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영화와 기업들이 같이 공동 마케팅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 안에 특정 기업의 제품을 어떻게 노출시키냐 하는 것이 그 제품을 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의 이미지와 또 제품 브랜드의 어떤 이미지가 같이 영화 속에 녹아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마케팅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과 이 영화가 같이 윈윈 하자는 전략이지만 또 영화 제작사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수입을 올려줄 수 있는 중요한 소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개봉하는 그 헐리우드 영화 중에 이러한 그 PPL 문제를 다루는 전담 부서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 시장인데요. 워너브라더스가 제작한 매트릭스라는 영화, 그런 영화가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조인트 마케팅, 공동 마케팅을 함으로써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2008년도 개봉한 아이언맨에서도 우리나라 굴지의 전자회사, LG전자 같은 회사하고 제휴함으로써 또 공동 마케팅을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핸드폰 광고는 그 당시 이 황금빛깔이 나는 그러한 그 핸드폰을 가지고 영화에 아주 상당 시간을 노출함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요. 먼저 2008년도 개봉했던 아이언맨이라는 영화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좀 들으신 다음에 또 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주연의 액션 어드벤처 블록버스터 아이언맨. 2008년 가장 주목받았던 이 영화는 천재적인 두뇌와 재능으로 세계 최강의 무기업체를 이끄는 CEO이자 타고난 매력으로 셀러브리티 못지않은 화려한 삶을 살아가던 억만장자 토니 스타크의 영웅담을 그리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신이 개발한 신무기 발표를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가던 토니는 게릴라군의 갑작스런 공격에 의해 가슴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게릴라군에게 납치된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그에게 게릴라군은 자신들을 위한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라며 그를 위협한다.
그러나 그는 게릴라군을 위한 무기 대신 탈출을 위한 무기가 장착된 철갑 수트를 몰래 만드는 데 성공하고 그의 첫 수트인 마크 1을 입고 탈출에 성공한다. 미국으로 돌아온 토니 스타크는 자신이 만든 무기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세상을 엄청난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기 사업에서 손 뗄 것을 선언한다. 그리고 마크 1을 토대로 최강의 하이테크 수트를 개발하는데 자신의 천재적인 재능과 노력을 쏟아붓기 시작한다. 탈출하는 당시 부서져버린 마크 1을 바탕으로 보다 업그레이드된 수트 마크 2를 만들어낸 토니 스타크.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는 숱한 시행착오와 실패 끝에 자신의 모든 능력과 현실에서 가능한 최강의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적된 하이테크 수트 마크 3를 마침내 완성. 최강의 슈퍼히어로 아이언맨으로 거듭난다. 더욱 강력하게, 더욱 새롭게, 그리고 더욱 리얼하게 변신한 21세기형 하이테크 슈퍼히어로 아이언맨은 수트의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보여지는 연구실의 최첨단 자동 시스템 컴퓨터와 그의 어시스턴트 로봇, 그리고 디자인된 수트가 홀로그램으로 입체화되는 장면 등 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432만 명의 관객을 끌어모은 아이언맨은 개봉 전부터 LG전자와 공동 마케팅을 펼쳐 더욱 화제를 모았다. LG전자는 영화 개봉과 함께 아이언맨의 철갑 수트 컨셉을 반영한 스페셜 휴대폰을 선보였다. 메탈 소재의 샤인에 레드와 골드 색상을 적용한 아이언맨 스페셜 에디션 폰은 아이언맨 역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기네스 펠트로가 영화 속에서 사용함으로써 LG 휴대폰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하는 윈윈 전략이 구사됐다. 네, 아이언맨,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해주기에 충분한 영화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우리 LG전자가 PPL을 적절히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샤인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메탈로 이렇게 제작된, 휴대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칼날 입혔다는 겁니다. 레드라든가 골드 같은 칼날 입혀서, 상당히 이제 그 아이언맨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이것을 같이 매치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LG전자의 전략이 제대로 좀 맞아떨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평가를 해봅니다. 그만큼 또 LG전자는 아이언맨 제작사에게 많은 돈을 아마 지불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영화 제작사와 또 기업이 공동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영화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또 중요한 소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언맨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LG전자가 좋은 PPL의 사례를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이제 애국심 마케팅과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연스럽게 이 영화 속에 녹아들어져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의 브랜드 혹은 또 기업의 제품 이미지 그런 것이 만약 우리나라 기업이라면 더더욱 외국 영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영화를 우리나라 관객들이 많이 선호하고 많이 관람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결국 그런 것들이 애국심 마케팅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제는 세계 최초로 개봉한 영화 중에는 한국에서 먼저 개봉한 영화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트랜스포머와 아이언맨, 이 영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봉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헐리우드이 우리나라 한국 영화 시장의 그 규모라든가 잠재력 이런 것들을 인정했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앞서 보신 이제 그 아이언맨은
세계 최초 개봉 지역으로 아시아 중에서 한국을 먼저 선정을 했고 또 아시아 정킷 행사를 서울에서 먼저 열어서 관객 몰이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아이언맨이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개봉 지역을 한국으로 선택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이 헐리우드이 주목해야 될 만한 그러한 그 시장이라는 것이고 2007년 6월에 한국에서 거센 돌풍을 일으켰던 트랜스포머를 벤치마킹한 결과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2007년 6월에도 트랜스포머라는 영화, 트랜스포머는 이제 예를 들어 자동차가 뭐 로봇이 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는 영화였는데요. 그 영화가 한국에서 최초로 세계 최초로 개봉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이 아이언맨도 한국에서 먼저 개봉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 또 어떤 시장의 잠재 규모를 보고서 한국에서 먼저 개봉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을 맡고 마이클 베이 감독이 연출을 맡은 초대형 SF 액션 블록버스터 트랜스포머. 인류보다 월등히 뛰어난 지능과 파워를 지닌 외계 생명체 트랜스포머. 정의를 수호하는 오토봇 군단과 악을 대변하는 디세피콘 군단으로 나뉘는 트랜스포머는 궁극의 에너지원인 큐브를 차지하기 위해 오랜 전쟁을 벌여왔다. 하지만 행성 폭발로 우주 어딘가로 사라져버린 큐브. 그들은 오랜 전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큐브를 찾아 전 우주를 떠돈다.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에너지원인 큐브는 우주를 떠돌다 지구에 떨어지고 디세피콘 군단의 끈질긴 추적 끝에 큐브가 지구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그들은 최후의 전쟁의 무대로 지구를 택하고 아무도 모르게 지구로 잠입한다. 그들은 큐브의 위치를 찾는데 결정적인 열쇠를 지닌 주인공 샘의 존재를 알게 된다. 이 모든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던 샘은 어느 날 밤 자신의 낡은 자동차가 거대한 로봇으로 변신하는 놀라운 현장을 목격한다. 그의 자동차는 트랜스포머 중 정의를 수호하는 오토봇 군단의 범블비로 큐브를 차지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디세피콘 군단에 맞서 샘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된 트랜스포머인 것. 우주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샘을 지켜야 하는 범블비는 자신의 형제들인 오토봇 군단을 지구로 불러모으기 시작한다. 새로운 자원의 보고인 지구를 위협하는 디세피콘 종족과 지구를 지키려는 오토봇 종족 등 스스로 변신하는 기계 생명체 트랜스포머 간의 지구의 운명을 건 전쟁을 다룬 이 영화는 스토리보다 로봇 캐릭터들의 첨단 CG, 자동차, 헬리콥터, 전투기 등 무한 상상의 변신을 거듭하는 로봇의 놀라운 볼거리로 영화 팬들을 흥분시켰다. 국내 개봉에서 전국 724만 관객을 동원하여 역대 외화 흥행 성적 1위에 등극한 트랜스포머가 흥행에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헐리우드 영화가 아시아, 그것도 한국에서 최초로 개봉한다는 마케팅 전략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워낙 대단한 영화고 저희가 처음 접하는 블록버스터여서 그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진짜 흥행에는 자신이 있었는데요. 그 마이클 베이 감독과 메간 폭스라는 여배우가 이제 내한을 하게 돼서 그거는 그 파라마운트사하고 또 CJ 엔터테인먼트 해외팀하고 같이 결정이 내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그분들이 오시면 어떻게 홍보 마케팅에 활용해서 영화에 대한 인지도를 더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언론 시사를 진행했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원앤원 인터뷰를 해가지고 감독하고 메간 폭스하고 같이 따로따로 언론 매체에 인터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영화의 좀 특별함을 알리기 위해서 그 범블비라는 모형도 같이 한국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이렇게 색다르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남산의 엔타워에서
그 프리미어 행사를 기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감독과 그 범블비 모형과 관객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그게 뭐 영화가 워낙 대단했었기 때문에 흥행에 뭐 대단한 역량은 아니었지만 이 영화를 좀 더 이렇게 확실하게 알리는 데는 큰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한국 최초의 개봉은 매우 공격적인 마케팅 기법으로 꼽히기도 한다. 일단 헐리우드의 영화가 한국에서 최초 개봉을 하고 주연 배우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만 하더라도 한국 관객들은 이 영화를 단순히 다른 헐리우드 영화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언론 매체에서 아시아 정킷이나 배우들의 내한에 관한 인터뷰 등을 지속적으로 보도할 뿐만 아니라 관객들도 가까이서 이들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쯤 되면 다른 영화보다 더 애착을 갖기 마련이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에 힘입어 트랜스포머는 관객 수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의 8%를 차지하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관객을 동원하는 데 성공했다. 네, 잘 보셨죠? 트랜스포머라는 영화 대단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만화 영화 같은 면도 있습니다만 또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영화인데요.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봉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힘입어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관객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그런 성공 사례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이제 아이언맨 역시 이러한 전략을 그대로 따라서 개봉 첫 주에 550개 스크린을 장악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국에 173만 명을 동원했고 어린이날 하루만 해도 45만 6천 명의 관객을 끌어모으는 대단한 파워를 발휘했다고 합니다. 세계 시장이 한국의 이 영화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 헐리우드이 한국 시장을 주목하면서 이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봉하는 영화들 혹은 세계 동시에 또 개봉하는 영화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영화 시장의 잠재력을 인정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 세계 동시 개봉 혹은 또 세계 최초 개봉 이러한 영화들이 많아짐으로써 앞으로도 한국의 해외 영화들이 더더욱 좋은 영화들이 많이 들어와서 상영이 되리라 봅니다. 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제는요, 로컬라이징 문제입니다. 이 해외 영화가 한국에 들어와서 얼마만큼 이 로컬라이징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해외 영화가 한국에 들어와서 로컬라이징 한다고 했을 때, 이 로컬라이징은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현지화 작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현지 상황에 맞춰서 혹은 거기에 맞도록 영화의 모든 마케팅을 꾸려나가는 작업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로컬라이징 작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영화 컨텐츠를 번역하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소비자의 욕구에 맞도록 그 현지 소비자의 욕구에 맞도록 그 영화 마케팅을 완전히 재포장하는 그런 작업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로컬라이징은 이 커뮤니케이션 통로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외국 영화 혹은 외국 제품들이 그 나라에 들어올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채널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외국 문화가 전수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외국의 어떤 영화적인 요소들이 한국에 그대로 얼마만큼 현지 상황 속에 접목이 되어질 수 있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 세계적인 화장품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외국 모델을 그냥 쓰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국 이 현지 상황에 맞는 그런 모델을 쓰는 경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고객들을 위한 이 해외 영화의 이 로컬라이징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문화상품적인 측면에서 이 로컬라이징 문제는 이 외화 시리즈의
그 문제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엑스파일 그 시리즈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그 문제도 원본보다 더 뛰어난 로컬라이징 더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 현지 그 상황에 맞는 또 현지 국가의 정서에 맞는 그런 번역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이 더빙하는 과정에서 유명 배우나 또 유명 연예인을 사용할 때 더더욱 로컬라이징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뮤지컬의 그 지킬 앤 하이드의 그 조승우 씨 같은 경우 또 뮤지컬 아이다의 옥주효 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좀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뮤지컬 분야에서도 그러한 그 배우들이 원작에 나타난 그 캐릭터의 어떠한 그 특성보다도 더 한국적이고 좀 더 한국화된 그러한 그 캐릭터를 잘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그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그다음에 아이다 같은 뮤지컬을 한국에서 롱런하게끔 만드는, 공연이 길게 이어지게끔 만드는 그런 주역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화에서도 이 많은 로컬라이징 얘기를 합니다만은 특히 그 빨간 모자의 진실이라는 영화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할리우드 애니메이션에서 이례적으로 100% 국내 더빙을 통해서 국내 관객들에게 선보인 영화입니다. 유명한 연기자 강혜정 씨라든가 혹은 이마령, 김수미, 노홍철 같은 그러한 그 배우나 연예인들을 통해서 이 더빙이 이루어졌는데 100% 더빙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러한 내용으로 혹은 또 그러한 목소리로 더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관객들의 많은 관심을 끌 수 있었다라고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좀 자료 화면을 통해서 또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또 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죠. 누구나 알고 있는 클래식 동화 빨간 모자 이야기를 슈렉 스타일로 패러디한 가정용 애니메이션 빨간 모자의 진실. 시작은 미약한 유리채 도난 사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요란한 사이렌과 함께 사건 현장에 있던 4명의 용의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범인으로 추궁받는다. 커다랗고 순진한 눈망울에 착해 보이는 빨간 모자. 누가 봐도 음흉해 보이는 엉큼한 늑대. 언제나 다정하고 따뜻한 우리의 할머니. 도끼 들고 설치는 무식한 도끼맨. 이들은 서로 엇갈린 증언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 헐리우드판에서는 앤 해서웨이가 빨간 모자의 목소리를 맡았고 명배우 글렌 크로우즈와 스카이 하이의 패드릭 워버튼이 각각 할머니와 늑대의 목소리 연기를 담당했으며 우리나라 더빙판에서는 강혜정, 김소희, 이마룡, 노홍철 등이 가세했다. 단순히 스타급 배우의 목소리 출연과는 달리 빨간 모자의 진실은 국내 배우 가운데 캐릭터와 목소리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키는 완벽 이미지 매칭을 시도했다는 점이 무엇보다 돋보인다. 소녀 같으면서도 만만해 보이지 않는 빨간 모자 강혜정. 변신의 끝을 모를 엽기 할머니 김수미. 초스피드 최강 수다의 다람찍사 노홍철 등 이러한 캐릭터 매칭 캐스팅은 할리우드의 대형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진행해왔던 방식이다. 이러한 작업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친근한 배우 이미지와 맞아 떨어지게 해 배우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캐릭터에 대한 친근감을 부여한다는 장점을 지닌다. 여기에 좀 더 욕심을 내 한국적인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코드와 현대의 트렌드를 반영했는데 엽기 할머니 캐릭터의 김수미가 특유의 익숙한 전라도 사투리로 더빙을 감행하거나 실제 최고속 왕수다 노홍철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말하는 다람찍사 역을 맡게 된 점. 이마룡의 쑥스럽구만 같은 유행어를 극중에 활용하게 한다는 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 2006년 개봉한 만화 영화 중 가장 많은 관객을 불러 모았던
빨간 모자의 진실은 한국 애니메이션계의 새로운 마케팅 영역을 생산해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네, 아마 빨간 모자의 진실은 안 보신 우리 학생분이 더 많이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마 그 원작을 보면은 상당히 그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말소리가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영화를 국내에서 배급하게 된 쇼박스의 담당자들은 저렇게 빨리 쏘아대는 그런 그 말소리를 이 자막으로 처리할 경우 상당히 젊은 층 혹은 어린이층이 이해하고 또 그 자막을 읽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한국적으로 한국 배우들 통해서 이제 더빙을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단순한 더빙이 아니고 한국 정서에 맞게 혹은 또 한국 유행어도 섞어가면서 더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한 그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 정서상으로 본다 그러면은 원작하고 조금 달라질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그 한국 정서에 맞는 더빙, 한국 정서에 맞는 한국말이 나오는 외국 애니메이션 영화 이런 것들이 관객의 관심을 끌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로컬라이징이 잘 됐다는 그런 그 결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빙 비용은 일반 적으로 더빙한다고 3천만 원이 든다는데 그거에 3배가 넘는 1억 원 가까이 드는 비용이 들었지만 그 이상의 많은 효과, 많은 관람객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면서 이 로컬라이징 문제, 해외 영화가 국내에 상영될 때 로컬라이징 문제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이 빨간 모자의 진실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제는 할리우드 영화길이 이제 이게 동시에 개봉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이 국내 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겠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2002년도 겨울 영화계는 두 편의 영화 대작이 싸움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 그리고 반지의 제왕 두 개의 탑이라는 그 영화가 동시에 격돌을 했습니다. 당시 두 영화의 수입사는 워너 브라더스 코리아, 그 다음에 태원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각각 이 두 회사는 마케팅 비용으로 20억 원을 책정해 놓은 상황이었는데요. 이 당시 이제 다른 대작 영화의 마케팅 비용과 비교해 본다면 두세 배가 넘는 비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반지의 제왕과 또 해리포터와 반지의 제왕이 어떤 식으로 마케팅 전쟁을 벌였는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우선 반지의 제왕의 수입사인 태원 엔터테인먼트와 홍보사 영화인은 개봉 2달 전부터 홈페이지를 미리 오픈하고 예고편과 메이킹 필름, 하이라이트를 감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슷한 시기에 반지 원정대를 모집, 한 달여 만에 네티즌 4만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또한 11월 11일과 12월 12일과 같이 달과 날이 같은 날에는 두 개의 탑이라는 영화 제목에 걸맞게 소품과 특수 장비 전시회 등을 열고 뉴질랜드 여행권을 건 퀴즈 대회와 같은 프로모션을 펼쳤다. 또한 간달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길거리 전단을 배포하고 제과 제품 및 전자제품과 함께 공동 프로모션도 계획했다. 또한 두 편의 이야기가 전편과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11월에는 한 편을 재상영하는 전략도 펼쳤다. 해리포터 시리즈도 마찬가지다. 2002년 10월 1일 재오픈된 홈페이지는 캐릭터의 설명, 배우 인터뷰, 게임이나 예고편 등 동영상의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콘텐츠를 다른 사람에게 메일링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능도 넣었다. 즉, 다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영화를 홍보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배급사인 워너브라더스 코리아와 홍보를 맡은 젊은 기획은 서울 지하철 3호선 내 전동차 한 량을 호그와트행 마법열차로 꾸며 2시간 간격으로 운행하기도 하는 공격적 마케팅을 펼쳤다. 네, 여러분도 아마 전에 재밌게 보신 영화들이죠. 저는 뭐 2번, 3번을 봤습니다만은 이 베스트 소설을 영화라는 작품 가운데 정말 우리의 판타지를 자극할 수 있는, 또 우리의 어떤 영화에 대한 어떤 꿈과 희망을 또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 바로 이 해리포터 시리즈와 반지의 제왕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두 영화가 동시 개봉함으로써 얼마만큼 관객을 끌어모을 수 있냐는 그런 그 결과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반지의 제왕은 전국에 520만 명, 해리포터는 전국에 450만 명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물론 반지의 제왕이 한 70만 명 더 이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해리포터 영화 또 대단했고요. 그다음에 또 반지의 제왕도 그에 못지않게 대단한 영화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두 영화 다 영화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성공한 사례다, 마케팅이 훌륭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제는요, 이 해외 영화가 한국에 들어와서 상영될 때 얼마큼 관객의 입소문이 중요하느냐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마케팅적인 노력, 그 제작사나 홍보사의 마케팅적인 노력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관객들의 입소문을 통한 버즈 마케팅이 얼마큼 해외 영화 마케팅에 영향을 미치냐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탄 영화들이 국내에서 크게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05년도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 크래쉬라든가, 또 제59회 칸느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았던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이런 영화들은 관객들을 많이 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좀 국내 흥행으로서는 실패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제64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그랑프리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이 새끼라는 영화는 국내에서 흥행이 크게 성공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관객 수를 100만 명이나 넘긴 이 새끼라는 영화가 어떻게 흥행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들으신 후에 또 제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제64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그랑프리 황금사자상 수상작 새끼. 욕망을 뜻하는 새과 신중을 뜻하는 개가 연결된 새끼라는 제목은 표면적으로는 사랑과 섹스지만 그것을 넘어 내면적으로는 예술과 삶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새끼는 삶의 욕망, 사회의 경고, 그리고 이를 여성의 시각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사랑을 바라보는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영국으로 간 아버지를 기다리는 왕치아즈는 대학교 연극부에 가입하게 된다. 그녀가 연기에 대한 열정을 깨달아가던 찰나 연극을 통해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급진파 항일단체는 친일파의 핵심 인물이자 모두의 표적인 정보부 대장 이의 암살 계획을 세운다. 친구들을 따라 암살 계획에 동참한 왕치아즈는 신분을 위장하고 이의 아내에게 접근하여 신뢰를 쌓은 후 이에게 가까워지라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왕치아즈와 이 두 사람은 처음 본 순간 운명적으로 서로에게 끌리지만 경계를 풀지 않는다. 서로에게 다가온 상대방을 신중하게 경계했던 두 사람은 사랑의 치명적인 유혹을 강구하는 순간 사랑에 빠지고 결국 육체의 뜨거운 욕망은 그토록 신중했던 그들을 비극으로 몰고 가게 된다. 2007년 겨울 유례없던 영화계의 불황 속에서
뜻밖의 흥행을 기록한 영화 새끼는 개봉 이후 스크린 수를 확장해가며 184만 명의 관객을 끌어모았다. 국제영화제 수상 작품은 절대로 국내에서 흥행할 수 없다는 이전까지의 고정관념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상영시간 3시간이라는 핸디캡조차 극복한 새끼의 흥행 성공에는 영특한 마케팅 전략이 숨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제목을 풀어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그 택 라인을 썼는데 욕망 그 위험한 색, 그 잔인한 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색개인데 색하고 개 사이에 콤마를 찍어서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각각 표현될 수 있게 일단 그렇게 정해놓고 대단히 야하지만 작품성이 있는 멜로 영화로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그 아주 파격적이고 선정적인 그런 영화로도 포장을 하고 또 감독이나 배우의 신뢰도를 구축으로 해서 그 작품성 있는 영화로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두 개를 이렇게 믹스해서 적절한 시점에 이렇게 하나씩 내보내기 시작해서 마케팅을 했었어요. 특히 새끼는 영화 홍보 과정에서 무삭제 개봉, 파격 노출, 실현 논란 등의 선정적 이슈 마케팅을 펼쳐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지만 개봉 후 오히려 단순히 야한 영화가 아닌 품격 있는 웰메이드 영화로 입소문이 나면서 흥행 전선의 가파른 상승 곡선을 이어가게 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맡으면서 또 영화를 보니까 대단히 좋은 작품이면서 대단히 야한 영화더라고요. 근데 초반에 개봉했을 때 관객이 확 몰려오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내려져서 영화를 보고 좀 입소문이 많이 나야지 관객들이 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다른 영화 같으면은 좀 개봉주에 집중해서 광고도 많이 하고 마케팅 전략을 많이 세우는데 이 영화는 좀 장기적인 전략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화 흥행 자체도 개봉주보다는 그 다음 주에 관객이 더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도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좀 영화 내용상 타겟이 좀 다른 영화보다는 좀 높았던 것 같아요. 다른 영화는 20대 초중반이 그 주류를 이루는 영화라고 하면 이 영화는 봤을 때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의 여성 아니면은 주부관계까지 이렇게 끌어 모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일반 시사는 안 하고요. VIP 시사랑 그다음에 주부관객 대상 시사회를 먼저 열었었어요. 그리고 왜 또 그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두 명이 다니기보다는 이렇게 많이 여러 사람이 같이 몰려다니는 성향도 있고 또 주부관객들을 이 영화의 호응을 많이 보여줬을 때는 그 주말의 흥행 말고 평일 낮 시간대에 관객이 많이 그 주부관객들은 많이 나오잖아요 극장에. 그래서 주부관객 시사를 했었는데 그때 반응이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무 내용도 없는 에로틱한 영화도 아니고 그 절절한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또 이렇게 사람들의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파격적인 정사신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호응이 되게 좋았어가지고 그런 시사회도 잘 개최를 한 것 같았었고 그다음에 그 장기 전략을 세워서 되게 요새는 영화가 한 3주 정도면은 흥행이 이렇게 끝나가는데 저희가 5주 넘게 한 8주, 9주 이렇게 극장에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만 가까이 흥행을 했기 때문에 그 장기화 전략 세웠던 게 이 영화에는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아요. 네, 잘 보셨죠? 새끼라는 영화는 이제 청소년 관람 불가라는 그 한계 때문에 이제 아주 많은 관객 수를 끌어들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세계에서 상을 탄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상을 탄 그 작품치고는 상당히 흥행에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 이슈를 가지고 이 관객들의 입소문에 의해서 버즈 마케팅이 이루어질 수 있는다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영화가 들어오더라도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특히 또 이렇게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그런 영화들이 실패하지 않고 한국 국내에서 성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 나름대로 몇 가지 중요한 또 이슈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러 가지 그 해외 영화들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몇 가지 중요한 마케팅적인 이슈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영화의 어떤 공동 마케팅 부분, 그 다음에 로컬라이징 문제라든가 또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봉하는 문제라든가 또 이런 어떤 그 버즈 마케팅을 통해서 어떤 이슈를 가지고 국내 관객들을 몰아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영화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 자체보다도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 훌륭하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영화 자체가 훌륭해야 되고 콘텐츠 측면에서 영화 그 자체가 훌륭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마케팅적인 테크닉과 또 안목을 가지고 마케팅을 전개해 나갈 때 그 영화라는 것이 크게 성공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작품과 마케팅, 영화의 한 축을 이룰 수 있는 이 두 가지 바퀴와도 같은 그런 그 팩터들, 그런 요인들을 가지고 이 흥행에 성공할 때 또 한국 국내의 영화들도 성공할 수 있겠고 또 해외 영화들도 한국 국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화를 열심히 보시면서 이 영화 산업과 마케팅 과목에 대한 이 지식의 지평이 더욱더 많이 넓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